지훈이 건넨 질문에 무게에 짓눌린 어둠 속에서 딸 소민의 침묵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가 설계한 완벽한 공간 안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균열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아빠, 엄마, 오늘 밤에 안 들어오신대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통제 아래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예외여서는 안 되었다. 안 들어오다니? 갤러리 일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 왔었니? 아빠한테는 말이 없으셔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인데? 소민아, 얼굴 좀 들어봐. 아빠 보고 얘기해야지. 무슨 일 있어? 누가 너 힘들게 했어?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 끝에 소민의 어깨가 더욱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렁그렁한 눈물로 가득 찬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엄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고백, 첫 번째 충격이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 아내의 배신.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 안 거겠지? 소민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몇 번이나. 엄마가 제 연주에 핑계대고 나간 날들. 사실은 소민은 울먹이며 엄마 윤서연이 어떻게 자신의 음악회와 콩쿠르 준비를 핑계로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그 거짓말의 방패막이로 삼았는지 털어놓았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과장된 다정함, 수상했던 귀가 시간, 그리고 딸의 깊어지던 그늘.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딸의 눈물이 너무나도 선명한 진실이었다. 누구야? 그 남자. 누구냐고? 지훈의 질문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적을 향한 왕의 신문이었다. 그리고 소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추와 같았다. 최현우 아저씨요. 최현우.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서울의 예술과 건축계에서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그의 작품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 애쓰던 남자. 지훈의 성공을 질투하며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던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예술평론가. 왜 하필 그놈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그의 가장 치욕스러운 적의 품에 안긴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최현우라고.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분노는 너무나 거대해서 차라리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아내의 배신은 이제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그의 자존심과 명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다. 아내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그의 적과 손을 잡고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아내를 위해 사온 최고급 샤토마고 와인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들. 그것은 그의 결혼 생활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으며 바로 그 자신이었다. 붉은 와인의 강물 속에서 그의 세상이 소리 없이 잠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액체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어둡고 더 단단한 것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얼음 같은 결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채 바닥에 쏟아진 붉은 액체를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서 자신의 다음 설계도를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산산조각 난 세상의 잔해 속에서 그는 복수의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바닥에 흥건한 붉은 와인의 강. 그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부서진 것은 단순히 값비싼 와인병만이 아니었다. 그 후 며칠간 그의 슬픔은 급격하게 온도를 잃고 차가운 분노로 이내 얼음 같은 결심으로 굳어갔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을 탄생시켰던 그의 사무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정교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모든 것엔 흔적이 남지. 완벽한 범죄가 없듯 완벽한 배신도 없어. 그는 건축가였다. 흩어진 파편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무질서 속에서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처럼 펼쳐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균열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의 거대한 유리벽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아내 윤서연의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들, 카드 명세서에 찍힌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 이름들. 그 날짜들은 기묘하게도 그녀가 야근한다던 날,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희망. 레스토랑 이름 한번 거창하군. 당신은 그놈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나? 내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녀의 옷에서 풍기던 낯설고 값비싼 머스크 향수의 잔향까지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은 그가 아내의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보석함 뒤에 숨겨진 비밀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였다. 판도라의 상자. 그는 그것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자신 역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심장을 지배한 것은 더 이상 이성이 아니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연극을 믿고 있었어.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는 딸의 생일과 아내의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예상했던 최연우와의 달콤한 연애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나의 뮤즈, 서연. 당신 없는 서울은 의미가 없어. 따위의 역겨운 문장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암호화된 이메일들이 오고 간 기록이었다.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발견. 배신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건 사업이었어.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영과 최연우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추악한 공범이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곧 열릴 자선 경매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박숙은 화백의 미공개 유작을 헐값에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윤서연이 큐레이터로서 얻은 정보와 최연우가 평론가로서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작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다. 자산 PSG, 유통채널은 자선 경매로 같은 그들만의 은어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의 라이벌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결합이었고 욕망의 동맹이었다. 그의 아내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까지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사기극의 목표물이자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었다. 이제 개인적인 복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두 사람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혹하게 파멸시켜야 하는. 그래, 당신들 체스 게임을 하고 싶었나? 아주 재미있는 판이 되겠군. 당신들은 이 판의 말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 체스판, 바로 내가 설계했다는 걸. 이 게임의 모든 규칙, 모든 변수는 이제부터 내가 만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상대의 모든 수를 읽고 완벽한 외통수를 준비하는 설계자의 냉철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건축이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있었다. 그가 설계할 다음 작품은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무대를 만들 작정이었다. 복수를 위한 건축은 이제 설계 단계를 지나 시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지훈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은 유령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홍콩의 미스터리한 아트 컬렉터 미스터 첸이라는 이름의 허상. 그는 이 가상의 인물을 위해 완벽한 배경을 설계했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대리인을 통해 해외 계좌를 개설했으며 심지어는 몇몇 해외 아트 포럼에 미스터 첸의 이름으로 감상평을 올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모든 위대한 건축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복수도 마찬가지지. 아주 사소한 균열이 가장 견고한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까. 그는 위조된 신분을 통해 최현우에게 접근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한 갤러리스트를 통해 박숙은 화백의 미공개 유작에 대한 미스터 첸의 지대한 관심을 흘렸다. 탐욕스러운 최현우는 미끼를 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은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현우입니다. 최현우 평론가님 되십니까? 홍콩의 첸이라고 합니다. 박숙은 화백의 작품건으로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아, 첸 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한국 미술의 조예가 깊으시다고. 네, 그 작품 아주 귀한 물건이죠. 솔직히 말해 제가 아니었다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평론가님의 안목을 믿고 투자하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알아보는 분과 함께 이래야 리스크가 없지요. 다만 저 말고도 일본 쪽 컬렉터 역시 이 작품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입니다. 자선 경매라는 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 쪽이라 금시초문입니다만 뭐 그들이 진짜 가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그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그저 부자들의 사교 파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요. 평론가님만 믿겠습니다. 그럼 경매장에서 뵙지요. 부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길.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최현우의 불안과 탐욕을 즐기며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교묘하게 경쟁 심리를 부추겨 최현우가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도록 유도했다. 무대는 정해졌다. 서울아트 파운데이션 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사가 열리는 아트센터는 몇 년 전 강지훈이 직접 설계하여 건축상을 받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음향 구조가 모든 속삭임을 증폭시키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도록 만든 조명이 한 인간의 추락을 극적으로 비추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공간을 그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했다. 예술계와 경제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들을 초대했고 행사장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지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 강소민의 책상 위에 갈라 티켓 2장을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엄마의 중요한 날이니 소민이가 와서 응원해주면 엄마가 정말 기뻐할 거야. 아빠가. 가장 순수한 존재를 가장 잔혹한 복수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냉혹함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딸이 진실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지독한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행사 시작 직전 지훈이 고용한 배우가 미스터 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윤서연에게 접근했다. 누구시죠? 대리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급스러운 비단 상자를 내밀었다. 묵직함이 느껴지는 상자였다. 첸 회장님께서 윤서연 큐레이터님께 보내는 작은 성의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협업을 미리 축하하며라는 말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윤서연은 순간 당황하며 최현우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녀의 눈에 스치는 탐욕의 그림자를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번뜩이는 통제실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배우와 소품, 조명이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최현우가 갈라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확신하며 샴페인잔을 부딪혔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하지. 복수의 무대는 올랐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으며 두 명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화려한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복수의 무대는 올랐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으며 두 명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화려한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문제의 박수군 화백의 그림이 경매에 올랐다.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작가는 5억. 최현우가 여유롭게 손을 들자 곧바로 미스터 첸의 대리인이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저놈들 꽤 귀찮게 구는군. 하지만 괜찮아. 이 판의 승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저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건 우리뿐이야.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10억, 20억, 50억.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을 지켜보았다. 최현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과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했다. 그의 눈이 충혈되고 턱 근육이 실룩거렸다. 60억. 마침내 최현우가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베팅을 외쳤을 때 미스터 첸의 대리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경매사의 망치가 힘차게 내리쳐졌다. 60억. 60억에 최현우 평론가님께 낙찰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현우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행사의 로고가 사라지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비밀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자선 P, S, G, 자선 경매를 통한 유통. 그들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장내의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당혹스러운 침묵과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때 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음향 시스템을 통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예술품 경매가 아닌 한편의 추악한 사기극을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저 두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에 눈이 먼 두 공범의 추악한 범죄입니다. 최현우 평론가, 그리고 내 아내 윤서연 큐레이터.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소. 내 아내라는 단어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혼란이 장내를 휩쓸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이 섞인 시선이 무대 위의 두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최현우와 윤서연의 얼굴은 자신감과 환희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잿빛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세상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당신 짓이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라고. 그 순간 충격에 휘청이던 윤서연의 손에서 클러치백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스케치북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나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통제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우는 차가운 만족감에 휩싸였다.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 완벽한 파멸. 그는 해냈다. 심장에서 뜨거운 희열이 솟구쳤다. 끝났군.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돌렸다.
수많은 군중 속을 헤치던 카메라가 한 곳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그의 딸 강소민이 서 있었다. 아비규환의 현장 한가운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아니었다.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눈은 아버지가 앉아있을 통제실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아닌 공포와 경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괴물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뜨거웠던 희열은 순식간에 차가운 재로 변했다. 그의 공허한 승리는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적들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딸의 세상도 함께 무너뜨렸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통제실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설계한 이복수의 건축물이 얼마나 끔찍한 폐허였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승리의 축배 대신 그는 잿더미가 된 자기 영혼의 맛을 보고 있었다. 갈라의 밤이 남긴 것은 처참한 폐허뿐이었다. 윤서연은 다음날 새벽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값비싼 가구와 함께 싸늘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강지훈과 딸 소미는 그가 설계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펜트하우스 안에 섬처럼 고립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마주쳐도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숨막히는 침묵의 감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빠, 소민을 바라본다. 엄마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빠의 그 복수,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나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목소리는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 그의 승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위해 또 다른 파괴를 저지른 괴물. 며칠 후 그는 갈라의 밤에 아내가 떨어뜨렸던 작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내의 꿈이 가득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작지만 빛나는 갤러리의 섬세한 설계도, 전시회 기획안, 그리고 페이지 곳곳에 적힌 절망적인 독백들. 그 사람의 세상에서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이었다. 나의 재능은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질식해가 나는 나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싶어.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의 배신이 그녀를 보지 않았던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 속에서 싹 텄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오래전에 아내를 스스로 떠나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각성, 뼈아픈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그는 비로소 바닥을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심리치료사를 예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건축가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딸 소민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소민아, 왜요? 저기 떡볶이 먹으러 갈까?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식사가 아닌 길거리의 소박한 음식. 그것은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설계도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상처 입은 두 사람이 함께 내딛는 치유의 첫걸음.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닌 관계였다.